자, 수험생 여러분, 다시 부동산학 개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정책론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정책론은 매년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2차 과목인 우리 부동산 공법의 내용도 가끔씩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정책론의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는 2차 과목에서 배운 내용도 우리 1차 부동산학 개론에서 시험에 출제한다.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세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출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론 공부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 이론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자, 정책론 부분 파트 부분을 펴시고, 그다음에는 설명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책 읽어보시고 문제 푸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책론 갑니다. 자, 정책론은요, 부동산 정책론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책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이라 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 정책도 있고 주택 정책도 있고 세금 정책, 조세 정책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개입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답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해결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를 우리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했다. 정부의 개입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노력, 얘를 우리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가 나올 건데요. 부동산 문제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 문제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토지시장의 문제, 토지 문제, 주택시장의 문제, 주택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토지시장의 문제는 뭘까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답니다. 부증성. 그래서 늘 부족가 돼요. 그게 토지시장의 문제입니다. 부족하면 토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토지가 부족하면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것을 지가구 현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따져보면 토지시장의 문제, 토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문제, 주택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나 똑같습니다. 토지 문제,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 가격이 높다. 주택 문제, 주택이 부족하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것들 주택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했다. 토지 정책. 그럼 토지 정책은 토지가 비싸면 토지를 어떻게 토지 가격을 다운시킬 것인가. 토지 시장에서 투기적 현상이 발생해서 집가구 현상,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확보도 곤란하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는 3대 생산 요소죠. 모든 것은 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토지 가격이 높으면 모든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높다면 애국 기업과 생산비에 있어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핸드폰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의 토지 가격이 높다면 그러면 핸드폰의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죠. 애국에 비해서. 이렇게 토지 가격이 높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럼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한다. 이것을 주택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세금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다. 그러면 조세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정책론의 이제 골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왜 개입하는가? 정부의 시장 개입 논리를 배울 겁니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개입 논리, 시장의 개입 논리, 개입 필요성, 개입 이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정부는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그래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럼 시장의 실패는 뭔데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토지 시장은 토지라는 자원을 배분하고 주택 시장은 주택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것을 토지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주택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나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택 시장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 토지 시장이 실패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소리죠. 시장의 실패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러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 배분이 잘못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것을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문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정부는 어떤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거복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겠죠.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저소득자들은 주택을 가질 수 없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이 없는 서러움을 없애주겠다. 그런 것들을 사회적 목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목표가 뭐냐? 시장의 실패가 뭐냐? 이런 말은 출제하지 않죠. 출제할 때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어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출제하거나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됐습니다.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를 진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을 경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게 시키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출제합니다. 그럼 옳은 말입니다. 시장 안정화, 경기 조절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자, 시장의 개입의 논리 중요하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근데요, 이 시장의 실패 원인이 있답니다. 원인. 시장의 실패 원인은 불안정 경쟁 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안정 경쟁 또 예부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자, 예부 효과 등이 있습니다. 등.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전성, 예부 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출제합니다.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예, O입니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 원인이 불안정 경기 등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켜서 개입한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입의 논리가 나왔으면 이제 개입 방법으로 갑니다. 개입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개입 방법.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이거를 정책 수단이라고 하죠. 개입 방법,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역시 매우 중요하죠. 크게 보면 세 가지 논리로 나옵니다. 자, 직접 개입 방법이 있고요. 직접 개입. 두 번째는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용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경제학적 의미에서 개입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입니다. 근데 토지 정책으로 오면 토지 이용 규제까지 나옵니다. 자,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이 의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직접 개입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정책을 줍니다. 임대주택 정책을 주면서 그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줍니다. 또는 임대료 보조 줍니다. 그러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물어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물어보죠.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 직접 개입입니다. 여기가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밖에서 수요자 공급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이렇게요. 심판 보고 있는 거야. 수요자 공급자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때로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와서
여기가 시장인데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해요. 국가가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토지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일정 지역의 토지를 다 사야 되잖아요. 국가가 직접. 이렇게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로는 직접 개입을 합니다. 반대로 간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급자에게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 시장이라면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자가 있을 건데 임대주택의 수요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매월 30만 원씩 임대료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럼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시장에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 임차인에게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방법,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개입하는 것을 간접 개입을 합니다. 직접 개입 방법,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 공적 주체, 정부 등이, 정부나 지자체가. 간접 개입 방법, 정부가 시장 밖에서 수요자에게, 공급자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급했다. 보조해줬다. 또는 부담금을 부과시켰다. 이런 경우를 간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네 토지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해라. 네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속했다면 건폐율은 몇 %다. 그럼 건폐율이 20%라면 20%만큼 건물 지어라. 이렇게 토지 이용에 대해서 개인들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제도를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직접 개입 방법에는 뭐가 있고 간접 개입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답니다. 그럼 직접 개입 방법. 직접 개입 방법은요. 방법 이름에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고 공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직접 개입이죠. 공영개발사업,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비축제도가 나오면요. 공공비축제도가 나오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 공공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에 토지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미리 사서 비축하는 제도를 공공토지비축제도, 그냥 공공비축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고 이렇게 공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직접 개입입니다. 자, 공영이란 말 들어간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국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임대보유. 이렇게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전부 다 직접 개입이다. 공공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것 중에서요.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거. 토지 수용. 어느 지역에 토지가 필요할 때 국가가 수용한답니다. 토지은행 제도. 토지 선매. 토지 선매는 국가가 개인이 앞서서 토지를 살 수 있다. 그게 토지 선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 방법에 뭐가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우리는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다. 공영이란 말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다. 이게 공공비축제도, 공공임대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 외에 토지 수용, 토지은행, 토지 선매. 자,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의 포인트. 돈이 나옵니다. 돈. 예. 세금 부과. 세금, 조세. 세금 조세라고 출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금의 명칭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줬습니다. 취득세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부세를 줬습니다.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돈 나오면 조세, 세금, 구체적으로 취득세, 종부세, 무슨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했다. 보조금은 돈이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부과한다. 돈. 금융 지원한다. 융자 지원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입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 여러분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이런 거 배운 것들. 그것을 용도 지역지구제, 그냥 지역지구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규제. 뭐 할 때 인가받을 허가받으라. 각종 인허가제도. 그래요? 토지용 계획을 수립해라. 토지용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무슨 제도. 토지용 규제는 제도. 그다음에 규제, 계획 이렇게 나오면 토지용 규제 수단에 속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 정부가 시장이 개발을 논리고 이제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좀 공부할 겁니다.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 매우 중요한 문제를 거의 출제합니다.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일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그게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 자원배분을 잘못했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네, 비효율성. 시장의 기능 중에요. 자원배분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자원배분. 그러면 여기서 토지시장이다. 토지시장이 실패했다. 토지라는 자원배분을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역은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로서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전용 주거지로 지정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토지 자원을 잘못 배분한 거죠. 그것을 자원배분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자, 또 다른 표현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의 주택이 100개가 필요하다. 주택이라는 자원이 10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100개를 못 만들고 80개만 만들어냈다. 조금 만든 겁니다. 그것을 과소생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를 만들었다. 20개를 많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요. 꼭 필요한 만큼 만들지 못하는 것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지 않았다. 여기는 전용 주거지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업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라는 자원배분이 잘못된 거죠.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 토지시장의 실패. 주택시장으로 오면 꼭 필요한 만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과잉생산됐다. 많이 만들었다. 또는 조금 만들었다. 과소생산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자, 시장의 실패 개념,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시장의 실패 원인, 요인, 시장의 실패 요인, 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장이 불안전해지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입니다. 근데 시장이 불안전해지면 불안정인 시장이 됐다. 불안정인 시장은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불안정인 시장이 혼자 공급하는 건 독점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물건을 두세 개의 기업이 공급하는 거 과점 시장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시장을 불안전했다고 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여러 사람이 수요자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정인 시장은 이렇게 공급자가 한 명이라든지 공급자가 두세 명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불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불안정인 시장이 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규모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 경제가 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고, 세 번째 공공재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효과고요. 자, 다섯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실패 원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이거 암기하시고요, 여러분들.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여기 외부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효과 자체를 단독 문제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살펴보고 공공재를 가볍게 살펴볼 겁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시장의 실패 원인.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마구마구 제시하고 여러분은 암기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암기하려지 마시고 일단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냥 암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정책에서는 정책의 의미, 시장이 개입한다. 왜 개입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한다.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그래서 개입의 이유가 나왔었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극심하게 지금 투기적 성향이 있다면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럼 투기적 성향이 있다면 중과세,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투기를 억제할 수 있잖아요. 안정시킬 수 있다. 이게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럼 개입하는 방법이 있겠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가 있었다. 직접 개입 방법에 뭐가 있을까? 공공이란 말이 들어갔다. 공영이란 말이 들어갔다. 공공투자사업, 공공개발사업, 공공임대보유, 공공비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공공이란 말, 공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국가가 하는 것이다. 국가가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이다. 직접 개입. 그 다음에는 토지 수용, 토지 선매, 토지은행 제도,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다. 또 행복주택 공급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대주택 공급할 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임대주택 정책을 했는데 그게 이름이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보금자리 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직접 개입 방법이다 하셔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퇴임했으니까 그분들이 썼던 용어는 안 나오겠지만 실제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요, 대통령하는 시기에 보금자리 주택을 주면서 직접 개입인가 간접 개입인가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간접 개입 방법이 있었죠. 간접 개입 방법은 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세금, 조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준다. 또는 뭘 줄까요? 융자 지원을 주죠. 금융 지원을 주죠. 보조금 지급했다. 부담금 부과했다. 또는 대부비율이라는 게 주죠. 대부비율. 국가가 대부비율을 높였습니다. 정부가 대부비율을 높였다? 그러면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비율을 높이는 정책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부비라든지 총부채 상환비율을 주면 이게 직접 개입인가 간접 개입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 개입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용 규제는 지역 지구제, 건축 규제, 토지용 계획을 수립하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규제, 제도, 계획이 나오면 토지용 규제. 그러면 우리 시장의 실패가 뭐냐? 자원배분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 원인까지 했습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서 공공재라는 게 있는데요. 자, 공공재. 공공재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공공재는 어떤 재가 공공재냐면 공공재의 개념이요. 소비할 때 어떤 재를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란 특성을 가지면 이러한 재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졌다. 공공재. 그럼 비경합성은 소비할 때 경합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볼까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거요. 도로입니다. 저 밖에 우리 도로, 우리 걸어다니는 도로, 그 다음에 공원, 그런 국가에서 만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거. 여기 공원은 에버랜드 이런 거 아닙니다. 공원. 자, 가로등, 등대, 등대, 가로등, 의무교육. 의무교육,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러면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재인데 의무교육, 중학교 갈 때 비경합성이란 말은 경합성의 반대입니다. 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떤 승용차가요, 우리나라에서 10개만 생산해냈습니다. 근데 그 10개를 제가 다 샀습니다. 그럼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쳤죠. 이런 것을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은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다른 학생이 못 간다. 그러면 경합성입니다. 근데요, 의무교육은 어느 누구나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할 때, 학교를 갈 때 경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버스 탈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돈 내지 않은 사람은 버스 타지 말아라. 그것이 배제성이죠. 너 돈 내지 않았으니까 술 먹지 말아라. 돈 내지 않았으니까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입니다. 그럼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럼 의무교육, 돈 내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도를 우리가 걸어갈 때 돈 내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 이용할 때 돈 내지 않습니다. 등대 바라볼 때 돈 내지 않습니다. 가로등 지나갈 때 돈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에서 비배제성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자를 우리는 공공재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와서 속이는 것은 비경합성인데 B자를 빼고 경합성이라고 하고, 비배제성인데 B자를 빼고 배제성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와, 그럼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무임승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임승차. 그러면 이제 이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깁니다. 시장에 의한 생산. 자, 등대를, 공원을, 가로등을 시장에 맡겼다. 여기서 시장이란 말은요, 사적기구. 사적기구란 말은 기업들입니다. 기업. 이용극대를 추구하는 기업들. 그러면 이러한 공원, 등대, 도로, 가로등을 이용극대를 추구하는 사적기구에, 사적 개별기업에 생산을 맡겼다. 그러면 사적 개별기업은 이용극대를 추구하는데 돈 받을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은 만들지 않는다. 아니면 조금 만든다. 과소생산. 필요한 만큼 만들지 않는다. 과소생산. 과소생산 시장의 실패. 시장 실패 지워졌는데요. 너무 많이 만들거나 너무 조금 만들었다.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시장기구에서 맡겨버리면 시장기구의 생산은 과소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공공재가 단독 문제로 2번 출제되는데 2번 다 과소생산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된다. 틀린 말이죠.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공재. 그러니까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 따라서 시장이 실패. 따라서 공공재는 시장 실패 원인. 자, 이번에는 외부 효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받는 것을 외부 효과. 부동산으로 오면 부동성 때문에 또는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응? 외부 효과의 의미, 외부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외부 효과가 어떤 외부 효과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자, 제가 연탄공장 사장님인데요. 제가 연탄을 생산합니다. 그게 경제활동이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결국 제3자에게 때로는 이익을 주고 때로는 손해를 줍니다. 3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연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주죠. 손해. 내가 연탄을 생산하는 순간 대기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탄 공장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죠. 근데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이익을 주냐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죠. 내가 가수원을 합니다. 내가 가수원 하는데요. 그 옆에 양봉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수원인데 옆에 양봉업자가 있다면 양봉업자의 벌들이 우리 가수원에 와서 꽃에서 꿀을 채취해 갈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죠. 즉 나에게 내가 준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오케이? 이러한 모든 행위를,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내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면서 대가나 보상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모든 현상을 예부 효과라고 한다. 생산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소비 과정에서 예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볼까요? 소비 과정에서요. 예, 제가 향수를 소비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향수로 인한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자, 이것을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부 효과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흡연을 했습니다. 담배 피웠습니다. 담배 소비했습니다. 담배 소비했더니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보상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를 소비에 있어서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익을 주는 경우, 타인에게 이익을 줬는데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정의 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정의 예부 효과. 정의 예부 효과를 다른 말로 예부 경제라고 하죠. 손해를 끼쳤는데 보상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손해를 끼쳤는데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부의 예부 효과, 마이너스 예부 효과, 예부 불경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예. 자, 정리.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아야 되고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렇게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시장기구는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돼요. 시장기구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으면 대가 받아야 되고 손해를 끼쳤으면 보상 받아야 돼요. 근데 예부 효과는 이익을 줬는데 대가 받지 않았고 손해를 끼쳤는데 보상하지 않았죠. 이것을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통하지 않았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생산과 소비활동이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익이나 손해를 줬다. 이런 것을 예부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예부효과는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익을 주는 경우 정예부효과, 손해를 주는 경우 부예부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게 예부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부효과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네요. 생산 과정에서 정부, 소비 과정에서 정부인데 이 예부효과가 왜 시장에 실패가 되는지를 가볍게 볼 겁니다. 자, 예부효과 내용으로 갑니다.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자, 우리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효과를 살펴볼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효과. 그럼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효과 가장 대표적인 게 연탄 공장이고 폐수 공장입니다. 즉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효과는 공예 산업입니다. 자, 여기다가 연탄 공장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을 생산해낸다.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효과거든요. 생산비를 볼 겁니다.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을 만들 때 1,000원 들어간다. 그것을 A라는 연탄 공장의 사적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적 비용. 예. 사적 비용은 1,000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 비용은 연탄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갔는데 공예를 유발시키죠. 그 공예 유발 비용을 우리는 공예 비용이라고 하고 공예 비용을 200원이라고 합시다. 200원. 200원이라면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이란 지역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고
서울에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이 1,000원이죠. 그래서 사적 비용이라고 하죠. 그럼 사적 비용은 1,0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을, 공예 비용을 200원 유발시켰다면 그럼 우리 서울시 전체가 200원을 부담해야 되죠. 그게 사회적 비용이죠. 그럼 사회적 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의 사적 비용 1,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공예 비용 200원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부예비효과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비를 보면 그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과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부예비효과 유발되는 기업의 생산비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생산비는 사회적 비용이 크는데요. 생산량을 갑니다. 생산량은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은 1,200원입니다. 공예비용이 200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이 1,200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에 입각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00원에. 자,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적정한 생산비가 1,200원인데 1,000원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잉 생산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거죠. 과잉 생산. 자, 이 과잉 생산이 시장의 실패죠. 시장이 실패라 하면 많이 만들었다, 조금 만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대 생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들었다.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의 실패.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시장 개입. 이게 예부효과에 대한 대책이죠. 이 200원, A라는 연탄 공장이 200원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A라는 연탄 공장에게 200원을 부과시킵니다. A라는 연탄 공장에 200원 부담시킵니다. 그러면 개입원은 규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규제. 너희들 A라는 연탄 공장 너희들 200원 부담해라. 규제 정책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중과세합니다. 세금을 부과하죠. 200원만큼. 예. 그다음에 공예 유발 부담금이라고 200원만큼 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럼 이 공예 비용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거죠. 그럼 A라는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규제하면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동안은 공예 비용 200원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비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 200원 부담시키면 생산비가 1,200원 높아지죠. 생산비가 높아지면 공급은 감소하는 겁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이래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부예비효과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편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편익. 편익은 비용하고 반대입니다.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 그러면 이때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큽니다. 비용에 초점해서 공부할 거. 생산량은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니까 과잉 생산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그러면 생산비가 높아져서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부예비효과 관련된 겁니다. 반대는 정의예비효과인데요. 정의예비효과는 여기에 있는 거 부동호 전부 다 반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예부효과를 정리할 겁니다. 예부효과,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시장의 실패의 기본적인 논리를 배웠다면 구체적으로 정책 수단으로 갑니다. 토지정책, 주택정책으로 갈 겁니다. 자, 토지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서 토지정책을 전부 다 완벽하게 정리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 전부가 토지정책입니다. 공법 선생님 배우는 내용이 토지정책 또는 주택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전부 다 배웠다. 그러면 토지정책, 주택정책을 많이 공부한 거죠. 근데 부동산의 개론에서는 공법에서 배우는 토지정책 그애를 전부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입장에서 배우는 토지정책과 공법에서 배우는 토지정책은 약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지역지구제거든요. 저는 지역지구제만 가볍게 언급할 겁니다. 예. 자, 지역지구제로 할 겁니다.
토지정책에서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공법으로 가면 이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지구제, 토지유형 규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서 매우 쾌적하고 주거지역으로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특성은, 이 지역의 특성은 주거 지역으로 이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은 주거적으로 이용하는 게 적정합니다. 그러면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혼재되어 있다면 얘는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죠. VAV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VAV가 발생했다. 이거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시장이 실패란 소리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일까요? 주거적으로 이용해야만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VAV가를 제거 감소시킬 목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이용을 규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기능, 공업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죠.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전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 이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VAV가를 제거 감소시킨다. VAV가를 제거 감소시키는 토지용 규제 수단이다. 그러면 이 지역의 VAV가가 제거 감소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 수요는 증가, 부동산 가격은 상승,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공법으로 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세분된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세분되지 않는다. 얘는 세분되고 얘는 세분되지 않는다. 두 개는. 자, 기본적인 이제 공법 내용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토지정책 중에서 지역지구제가 있고, 뭐 개발권 양도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은행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여러분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는데요. 개발권 양도제는 하나만 이제 알고 가자고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물어보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고 얘는 공중공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중공간. 이 말은 지하공간하고 전혀 상관없다. 개발권 양도제가 지하공간하고 관련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하공간하고 관련 없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예?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즉 우발 손실에 대해서 개발권을 줍니다. 개발권 부여하여 손실을 완화시킨다. 손실 완화시키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토지정책은 이 정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요 우리 주택정책으로 갈 건데요. 주택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이 있고 분양가정책이 있습니다. 네, 주택정책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임대주택정책이고, 임대주택정책에서도 포인트는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료 규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을 임대료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자, 임대료, 임대주택의 거래량입니다.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이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을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균형점. 그때 임대료를 우리는 균형 임대료라고 합니다. 균형 임대료. 그러면 이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적정하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 적정하지 않아서 너무 높아서 임차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100개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시장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100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요.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대료 부담이 높다. 그래서 정부가 이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30만 원에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이것을 규제 임대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제 임대료 월 30만 원 이렇게 규제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30만 원 규제했다. 즉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 규제했다.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50만 원일 때 임대주택의 수요량 100개, 공급량 100개거든요. 30만 원 떨어지면 수요자들은 임차인들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수요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해서요. 120개, 수요 120개. 임대료가 떨어지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50만 원인데 30만 원 규제하면 즉 30만 원 규제했단 말은 30만 원 받지 말아라, 받아라 이게 아니고 30만 원까지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30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28만 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규제했다. 30만 원 받아라가 아니라 3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그럼 50만 원인데 30만 원 규제했다. 임대인들은 다 30만 원 받는 거죠. 30만 원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 나는 20만 원 받을 거야. 그런 임대인은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 규제했다. 30만 원. 그럼 30만 원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50만 원보다 떨어졌으니까 임대주택의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임대인들은 이것 봐라.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난다면 임차인들 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 받지 않겠죠. 그래서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120개가 되는데요. 공급이 감소해서 80개 되는 거죠. 그럼 30만 원 규제하면 수요는 120개나 되는데 공급은 80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가 매우 중요한데요. 초과 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크답니다. 자, 초과 수요 크기는 기간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크다.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크다. 자, 예?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란 말은 임대료가 50에서 30을 떨어지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공급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커진다. 그럼 장기는 초과 수요가 크지만 단기는 공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기 공급선이거든요. S0 단기 이게 장기거든요. 그럼 단기는 공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이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단기는 초과 수요가 작다. 근데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만 지급하면 되니까 20만 원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소득을 다시 분배해 주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 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했을 때 효과. 우리 정책은 이러한 정책을 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 효과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에서 장기적으로 효과는 초과 수요에 발생했다.
초과수익 발생한 건 너무나 당연하죠. 초과수익 발생하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되면 수선 유지 안 합니다. 즉 도배장판 다시 안 해주십니다. 수선 유지 않죠.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떨어집니다.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50만 원 받으려는데 30만 원 받으러 가면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죠. 타용도 전환합니다. 다른 용도로 임대주택 사업하지 않고 담장 허물고 거기다가 커피숍 만들겠다. 타용도 전환합니다. 타용도 전환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주택난이 심화됩니다. 주택난의 심화. 그러니까 임대를 규제하면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죠. 네 번째. 국가가 말하는 임대료는 30만 원인데요. 지금 시장의 임대주택은 80개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면 임대료는 이렇게 높아져서 이 정도를 지급해야만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80개밖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임차인들은 50만 원보다 더 많은 약 70만 원을 임대료를 지급해야 돼요. 이게 실제 임대료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임대료는 30만 원, 실제 임대료는 70만 원. 임대료가 두 개 발생했습니다. 이중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죠. 이중 임대료가 발생했다. 그래서 국가가 말하는 30만 원인데 실제로는 70만 원의 임대주택 사업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가 형성되죠. 암암리에 70만 원 형성됩니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암시장. 암시장이 형성되고 이중 임대료가 나오죠. 이중 임대료. 왜 이중 임대료일까요? 예. 국가가 말한 것은 30만 원, 실제로는 7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중 임대료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은 증가하죠. 왜요? 임차인들은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규제함으로써 70만 원 내야 되니까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한다. 자,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은 이사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임대료 규제에서니까 80개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사 갈 곳이 없죠. 임차인의 이동을 제한시킨다고. 이동을 제약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약시킨다. 이사 갈 곳이 없다. 자, 임대료 규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 건데요. 임대료 규제에서는요,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말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규제는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다. 낮은 수준에서. 근데 시장의 균형임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시장의 균형임대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요. 시장 임대료 50만 원인데 70만 원을 규제했다. 이 말은 시장의 균형임대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균형임대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그럼 70만 원 받는 소리가 아니고 7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근데 이미 50만 원이 결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다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그럼 임대료 규제에서는 저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임대료 규제하면 수선 유지 안 한다.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타용도로 전환해서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주택난을 심화시킨다. 규제 임대료하고 실제 임대료, 이중 임대료가 발생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이사갈 곳을 없게 만든다. 제한시킨다. 그러나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에 분양가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임대료를 50만 원을 분양가격 5천만 원 이렇게 바꾸면 된다.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는 똑같은 논리다. 그럼 분양가 규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예, 옳은 말. 분양가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없다. 예, 옳은 말. 그렇죠? 자, 여기가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요. 서민들에게 임차인에게 반대급 없이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면 수요 증가입니다.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하면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죠. 임대료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게 단기죠. 장기적으로는 이래 임대료가 높아지면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보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택 정책을 마무리합니다. 주택 정책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동산 정책 마무리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 그다음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시장의 실패 원인, 그다음에 공공재, 과잉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에 있어서 과소 생산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자, 그러면 예부 효과,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이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주택 정책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부동산 정책론 마무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 다음 시간은 금융론 가지고 여러분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